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예, 제가 좀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좀 신경을 썼는데도 주말에 토일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을 더운 데서 뭐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끝나고 나서 냉탕에 들어가서 좀 아이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야구 선수들 투수 이렇게 선발로 나왔다가 교체 그때 되면 유현진 선수도 이 어깨에다가 얼음 주머니 딱 하고 있잖아요. 또 날도 더워 놓으니까 끝나고 나면 목욕탕 가서 냉탕에 꽤 오랜 시간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기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 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 코세익 아닙니까? 코 쓰다 코 스피 코세익.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좀 의무감이 있는데 아무튼 관리를 잘해서 이 콧물이 약간 줄줄 나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뭐 아주 뭐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최송원님이 오랜만에 또 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오랜만이 아니죠. 자주 남기시는데 자 하루 두세 번은 꼭 듣습니다. 한 번은 이어폰으로 듣고 한 번은 저녁에 집중해서 듣고 마지막은 잠자기 전에 틀어놓습니다. 작년 7월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전무님 덕분에 용돈도 벌었지만 덕분에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건강해져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스스로 힘들 시기라는 핑계로 나태해지는데 전무님의 한결같은 모습에 감탄뿐만 아니라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최성원님이 아침 모닝 브리프에도 그렇고 참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늘 이렇게 감사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남자가 어떤 남자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도서관에서 딱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게 꼭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그죠? 보통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낄 때 어떤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딱 무슨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웜의 신박하고 아침에 모닝 브리프랑 또 인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자료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공부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면서 과연 내가 이게 실력이 늘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한데 보통 3개월, 6개월 또 1년 1년 전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아주 골똘히 그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저 책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를 벌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내가 정말 이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금융 시장에서 내가 한번 주린이를 탈피해서 한번 고수가 돼 보고 싶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이 웜의 신박이 시작된 지가 재작년 4월로 이었으니까 2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5,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안 남겨주시면서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 보통 댓글이 한 500개에서 전후로 있는데 그 댓글을 안 남겨주시는 분들도 제 마음속에는 이분들도 꾸준히 이걸 매일같이 챙겨보시는구나 라는 그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고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몰두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소모적인 무슨 게임 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또 새로운 기술들, 또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이 그걸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경쟁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기술이라든지 어떤 제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또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지 이 자체가 참 보면 이 세상의 변화를 알아간다는 게 그동안에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한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 웜의 신박을 좀 많이 보시는 이유가 이 매크로한 세상을 보시잖아요. 진료 과목에 따라서 뭐 안과 의사 분들은 눈만 보시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 신문을 통해서 웜의 신박과 모닝 브리프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저런 노력을 하면서 이 세상이 움직이구나라는 걸 그 배워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번을 꼭 듣는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참 매력적입니다. 우리 최성환이. 자, 우리 최성환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뭐 어떨 때 꼭 듣습니다.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또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바로 어제 제가 들었었습니다. 잘 때 들으면 100% 잠을 주무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또 들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설거지 할 때 이렇게 흘려들으면서 듣다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그 모든 부분을 상상을 해보면 참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서로 간에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배당 안 주고 주가 누르다 상패, 헐값에 현금 청산 내몰린 개미라고 돼 있는데 요즘 이 밸류업에 관한 여러 가지 강제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그런 강제적인 어떤 법이나 이런 게 시행되기 전에 좀 빨리 뭔가를 해먹기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밸류업 대신 밸류킬.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게 공개 매수가 정해서 이딴 피해. 주주환원 인색했던 기업 상장 폐지 후 고배당 눈총 뭐 등등. 자, 지난해 일본 도쿄거래소가 PBR 1배 미만 주식에 대해 상장 폐지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주가 부양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상장 폐지라는 페널티가 있어야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한국개인투자자연합회는 자진 상장 폐지 권유 종목 39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후 도쿄거래소가 PBR을 기준으로 상장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는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상장 폐지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장부 가치를 밑도는 상장사에 대해 공개 매수를 통한 상장 폐지가 잇따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 자, 기업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개 매수 가격이 정해지면서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인데, 공개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시장에 바로 매물을 던지게 된다. 어차피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 매수 절차에 따르는 것은 번거롭고 또 장외 거래라 양도소득세 22%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개 매수에 그걸 응하면 이게 장외 거래로 되나 보네요. 요거는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이네요. 자, 올해 사모펀드들이 공개 매수 후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은 배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고 있다가 상패를 추진한다고 불만이 높은데, 이성조 대표는 커넥트 웨이버는 이익이 나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배당을 안 주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공개 매수 가격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소액주주들 지분도 5%를 모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지금은 주가 밸류업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들이 아예 상패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공개 매수와 상패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탑10 브랜드를 운영하는 의류 업체 신성통상은 지난달 21일 공시를 통해서 지분 약 22%를 주당 2,3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고요.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이 주당 순자사 3,136원보다 더 낮아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성통상 주가는 21년도 당시에 유니클로 불매 운동의 수혜를 받아 주당 4,000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는데, 하지만 신성통상은 배당에 인색했고 주가가 다시 반토막 난 바 있다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에 인색한 창업주 일가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을 했고요. 최근에 친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에 신성통상의 잦은 상장 폐지는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죽이는 일이라며 신성통상은 탐욕적 상장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배당으로 주가를 누르고 공개 매수로 상장 폐지한 후에 고배당에 나선 과거 사례 때문에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은데, 2012년 SKENS의 자회사였던 코원 에너지 서비스는 0.65배의 PBR에 공개 매수하고 상장 폐지가 진행됐었네요. 배당금은 상패 전에는 77억 5,600억에서 상패 후에는 2,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말 좀 심했네요. 그렇게 배당을 안 해서 77억 하다가 딱 상패시켜 놓고 배당 자원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0.65배 PBR이니까. 코온 에너지 같은 회사도 뭐 안정적으로 캐시가 들어오는 회사인데 그러고 상장 폐지한 후에 2,600억 원으로 급증을 했다. 자,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도 논란인데, 앞서 두산마켓은 지난 11일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공시를 통해서 주주보호 차원에서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저평가된 가격의 초고평가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두산마켓 상장 당시에 미국 투자은행 대표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켓을 고아 주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Orphan stock.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미국에 상장할 수 있었는데 국내에 상장했다가 결국 불합리한 합병 대상이 됐다고 말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데 20일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션 브라운 테톤 캐피탈 이사는 우리는 5%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시를 보고 격분해서 지분 대부분을 장내 매도해버렸다고 합니다. 로보틱스의 적정 시총은 7천억, 그리고 밥캣은 15조 원이므로 둘 사이의 합병은 4대 96 비율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예. 실제로는 오히려 밥캣이 시총이 한 5조에다가 로보틱스가 한 6조 이런 식으로 그 비율대로 시총 비율대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었죠. 자,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두산그룹 사업 구조 개편 논란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 야, 금융위원장 후보시군요, 이분이. 근데 지금은 뭐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금융위원장 후보로 되시는 분 정도 수준이 되려면 지금 시장의 우려도 알고 있고 뭐를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예,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을 내가 금융위원장이 되면 반드시 고치겠다. 예, 이렇게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뭐 이제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요. 아무튼 뭐 가버넌스 포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정부도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금융위원장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저평가에 있는 중국 주식. 중국도 PER이 한 9.8배, 우리도 지금 한 9.8배 요 정도거든요. 근데 중국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주주 환원율도 중국이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주가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업 가치 성장만 보고 미국식 투자로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거 주주 가치를 기업 가치 성장과 주주 가치 성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제가 그 가치 투자도 그만큼 저평가돼 있잖아요. 네. 보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그 미국식 가치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봤을 때 주주 가치를 기업 가치와 함께 일치하는 걸 원치 않은데 그 디스카운트 된 게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한다고 했다가 다 보면 뭐 성과 부진으로 사퇴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도 아니 그 지배 구조로 봤을 때 그 주주 가치가 현저히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를 투자하든 성장주를 투자하든 그 지배 구조 상황에서 정말 주주 가치를 고려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이 주주 가치에 대해서 참 개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념이. 왜냐하면 이 대기업 두산, SK, LG 등등 보면 이 대기업에서 삼성도 예전에 그래 했었었죠. 이번에 지난주에 사실 슈카에서도 이 두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그 똑같은 일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금 하시는 분이 이런 걸 모를까요?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 예, 이거는 저는 정말 이렇게 대답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고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냐면, 이 소액주주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뭐 5% 모아서 이렇게 하고, 김규식 회장님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냐? 우리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나서야죠. 그렇게 우리의 노후자금이 저렇게 뒤통수 맞으면서 훼손되는데, 그거 개선은 안 시키고 국내 주식의 비중은 계속 줄여나가면서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는데, 저 솔직히 걱정 많이 됩니다. 이 해외 대체 투자에서 미국 그냥 S&P 500이나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 과연 그 대체 투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게 지금 장부가로 이 평가가 되고 있을 건데, 얼마나 그 부분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내 시장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밸류업을 앞장서고 나서고 있을 때,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금융위원장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안 움직이는 거 보면 국민연금에 그 완전 전문가들이 가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안 믿는구나. 이분들이 안 믿는데 뭔 우리 투자자들 보고 밸류업을 뭐 시킬 거다. 그리고 또 그 금투세도 그렇고 뭐 많은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드는 게 뭐 되게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법도 옛날에 그 독일법, 대륙법,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가져온 거, 미국에서 가져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아주 뭐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헌법의 체계와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상법, 민법, 형법 등등 해서 만든 그 작업보다 지금 보면 뭐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데, 금융 시스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빨리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그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다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부분인데, 싸다고 담았는데 계속 안 오르네. 덫에 빠진 저평가주. 밸류업 수의 기대에도 HMM, 코릉인더, 한재, 제값 못 받고 주가 부진. 오를 주식만 계속 오른다. 주식판의 격언 중 하나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투자 방식을 고집할 경우 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국내 증시에서는 유독 이런 주식들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저 PBR 종목으로 분류되지만, 올 들어 계속된 밸류업 훈풍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즐비하다. 보통은 실적이나 주식 공급 등 다른 이유가 있었던 종목들이다.
우선 실적이 좋고 향후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지만 저 PBR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식이 있다. HMM이 대표적이다. HMM의 현재 PBR은 0.5배다. 시가총액이 장부 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올 들어 HMM은 주가가 오히려 13%나 내렸다. 2007년 한때 주가가 35만 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목표 주가가 2만 원인 주식이 됐다. 이유는 2007년? 2007년까지 2007년 맞네요. 중국 인프라 사이클에서 또 펀드 열풍 때문에 35만 2천 원 갖고 그때 대비해서 마이너스 95%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HMM은 2016, 17, 18 요때 한진해운하고 마찬가지로 망한 회사죠. 사실 망한 회사인데 정부가 한진해운은 죽이고 현대상선은 이제 살려놓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PBR이 0.53배다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주가가 2만 원인 주식이 됐는데 이유는 주식 공급량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상해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오르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음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 이유는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이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 요거 때문이죠. 항상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전환사채에 있는지 아니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는지 이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전환될 물량이 있으면 그게 전환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거 이제 다일루티드 EPS, 다일루티드 BPS 이런 식으로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 이 주식이 급등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버는데 시가총액은 아직 얼마다 했을 때 거기다가 곱하기 사실 주식수 곱하기 2배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EPS가 earning per share이기 때문에 EPS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PER도 10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20배가 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PBR 이 전환사채나 이런 게 있는데 PBR이 0.5다. 이거는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낮아진 수익성 탓에 계속 주가가 떨어진 종목도 있는데 코롱인더가 대표적이다. 주력인 아라미드의 판매가가 하락한 뒤에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실적 회복은 멀어지고 있다. 실제 코롱인더의 작년 3, 4분기 당기 순이익은 각각 70억과 80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한 참 못 미치는 203억 원 흑자에 그쳤다. 코롱인더의 PBR은 0.41배에 불과하고 올 들어 주가는 15.73%나 내렸다. 한진도 대표적인 밸류 트랩 종목인데 한진의 PBR은 0.2배로 극도로 낮은 수준이다. 한진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24년 중 18년은 시장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한진을 장기간 보유한 주주는 20년을 넘게 보유해도 코스피만큼의 수익률도 누리지 못했다. 한진의 2024년 주가 등락률은 마이너스 23%네요. 마찬가지로 PBR은 0.28배에 불과한 휴스틸도 올 들어서 주가가 4% 떨어졌고 휴스틸의 경우 1989년에도 주가가 34만 원을 넘었던 종목이지만 현주가는 5천 원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밸류 트랩,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등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거래돼서 주가가 싼 것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주가가 계속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한다. 네. 밸류 주식 함부로 잘 못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주 가치를 생각 안 하는 기업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주 가치 지배 구조를 배제시키고 이 시클리컬 종목들 있잖아요.
시클리컬한 종목들은 원래 미국 시장에서도 PBR이나 PER 이런 멀티플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면 다운 사이클에 걸렸을 때 이익의 변동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운 사이클에 한진해운하고 이 현대상사 망했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굉장한 이 사이클 주식들은 이 이익과 매출의 변동성이 아주 큰 업종의 사이클 주식은 원래 멀티플은 못 받습니다. 네, 장기적인 이익의 전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밸류 상태에서 계속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 트럼프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감세, 고관세, 저금리, 정책과 상충, 트럼프 딜레마의 시장 혼란. 네,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재선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약간 요동을 쳤습니다. 자, 계속 이 어떤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동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시장이 한 1, 2주 동안 빠르게 다 반영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반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잘 저걸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이 털리고 기관들의 로스컷이 나오고 이랬을 때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트럼프가 정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공략이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 쭉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뭐 블라블라블라 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진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방향성은 흔들린다.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트럼프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그가 내놓은 정책들의 효과가 상충되는 트럼프 딜레마를 노출시키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정책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입에 언급된 특정 국가와 산업이 피해를 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감세와 저금리, 약달러 양립 불가능. 트럼프 후보는 감세, 이 부분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죠. 감세. 두 번째 저금리,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물가,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죠? 약달러, 약달러로 진행되면 이머징 마켓 살아납니다. 그리고 관세 인상. 요 부분은 그거죠. 요 부분은 글로벌하게 서로 간에 교역을 통해서 각국 국가의 부를 다 증대시키고 그를 통해서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데 관세 인상은 일단 글로벌한 이 교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일단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한테도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책들은 서로 상충되어 있어서 동시에 성과를 내는 것은 동전을 던져 세우는 것만큼 불가능에 가깝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세와 저금리다. 트럼프는 집권 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깎아주고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띄우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되죠. 이때 채권 시장에서 국제 공급이 늘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며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이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저금리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 시장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고금리를 따라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강달러 현상이 심해지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약달러를 통한 수출 증대 정책과는 상충된다. 결국 감세와 저금리, 약달러 현상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후보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관세 인상인데 그는 미국보다 관세가 낮은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하겠다고 공언했고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높아진다.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후보는 내가 집권하며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하며 바이든 정부가 물가를 잡지 못한 것을 최대의 실정으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필연적으로 고물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만약 물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페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트럼프의 저금리 공약도 깨질 수밖에 없다. 자, 트럼프와 파월의 기싸움.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여부인데 최근 미국의 CPI가 안정되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죠.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는데 트럼프는 낮은 금리가 좋다면서도 그런데 11월 대선 때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놨죠. 대선 전에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호전되고 주가가 너무 또 올라가고 이런 걸 원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집권당이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 때문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입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다. 특히 파월 의장의 임기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점과 파월이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한 흑역사도 갖고 있어서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트럼프와 파월 간 기싸움의 결과에 따라 시장 금리도 출렁일 전망이다. 트럼프의 입에 특정 국가 희생냐.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정책들의 모순성 때문에 그가 제시한 5대 정책이 모두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한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정책의 상호 연관성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포퓰리즘적인 스타일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무역에 쏠리면 관세 폭탄을 들고 나오고 실업이 문제가 되면 저금리를 내세우는 시기인데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국가와 산업이 피해를 입는 현상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엔저 현상을 비판하자 엔화 가치가 곧바로 급등을 했고 그가 대만의 방위비 문제를 들고 나오자 TSMC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트럼프 집권 때 혹독한 통상 압박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트럼프 리스크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2.5배로 늘어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당장 한미 FTA 개정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 28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5% 늘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의 수혜를 누렸던 한국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은 180도 바뀔 트럼프의 산업정책에 벌써 비상 상황이다. 네.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잠깐만 하면서 그러고 있고 LG엔솔과 GM의 합작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거 나중에 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네,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그 파월 의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페드는 어떻게 할까? 제가 봤을 때는 페드는 그냥 독립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파월 의장을 임명한 사람도 트럼프였는데 계속 금리를 2016년, 17년에 이어서 제롬 파월 의장을 임명해놨는데 파월 의장이 4번 더 올려버렸거든요. 또 그러니까 트럼프가 엄청 욕했죠.
근데 2019년도에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낮췄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2019년도에 제조 PMI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으면서 실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급락했었습니다. 2018년 10월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3.2%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2019년 한 8월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먼저 떨어집니다. 먼저 떨어지고 나서 중립 금리가 쭉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야 파월이 금리를 2019년 하반기에 3번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해서 하겠다 했듯이 이번에 저는 9월 달에 그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대선 바로 다음에도 대선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또 거기에다가 또 그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건데 마치 또 뭐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낮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이 파월 의장의 트럼프 재임 시절의 행보를 보면 그냥 데이터 나오는 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침체 탈출 다급한 중국 5개월 만에 금리 인하 또 했죠. 자, 인민은행이 LPR 0.1%포인트를 낮춰서 3중 전에 부양책 제시 못하고 저성장 우려 계속 확산되자 동결 예상을 깨고 유동성 공급, 내수 소비 끌어올리기 총력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Don't fight Fed라고 하잖아요. Fed와 맞서지 말고 정부 정책하고 맞서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뭐 경제라든지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여러 가지 뭐 전망들이 있지만 실제 중국 정부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내수 소비 끌어올리기 총력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 정부의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이 대출 우대금리를 5개월 만에 또 인하했고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등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은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소비 부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5년물과 1년물 LPR을 0.1%포인트 낮춘 3.85와 3.3으로 결정을 했네요.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이고 1년물 LPR은 신용대출과 기업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인민은행이 LPR 금리를 인하한 것은 5개월 만인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실물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이고요. 앞서 지난 2월에는 5년물 LPR만 4.2에서 3.95로 0.25% 인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5년물과 1년물 LPR을 동시에 낮춘 거네요.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또 뭐 커지고 있는데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4.7%라고 발표했었군요. 시장 전망치가 5.1이었던 것을 감안하며 저성장 쇼크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고 연초에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5% 내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고 바클레이즈는 5에서 4.8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과 과도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등은 중국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물로 꼽힌다. 여기에 계속되는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 등은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 뭐 블라블라블라 밑에 쭉 있는데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왜 주가는 저렇게 오를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IMF 때도 압구정의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줄을 섰다고 그러잖아요.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죠?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겨울에 혹독하게 막 영하 30도, 40도, 그리고 여름에도 8월 달에 막 불볕더위 4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좀 허약하셨던 분들, 저도 좀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허약 체질이긴 한데요. 이 허약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극한 기온에서 버티기 좀 힘드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제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아주 부자들을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와, 경제가 너무 무너지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 세계의 부의 50%를 갖고 있는 그 1%는 훨씬 더 부자가 됩니다. 예, 그 1%한테 주식시장이 뭐 이런 금리를 낮춰주고 이런 게 그 1%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하위 50%를 계속 보잖아요. 우리 주변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부자 마인드로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네,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부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예, 기업을 볼 때도 부자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주네. 예, 이자 수익이 또 늘어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중국의 이 LPR 이런 걸 하락을 했을 때 중국의 그 많게는 한 3억 명, 네, 또 적게는 한 1억 명의 이 부자가 엄청 부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2배죠. 이 부자들의 소비가 말 그대로 촉진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PR의 금리 인하 효과가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네, 중국 소비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네요. 자, 그 마지막 두 기사는요. 삼성전기 AMD의 최고 난도 기판을 공급을 했다. 예, 최근에 삼성전기가 약간 52주 신고가가 났나요, 안 났나요? 네. 최근에 이번 조정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 조정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강했던 주식을 사는 게 실질적으로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게 확률이 높고요. 최근에 52주 신고가 낸 상황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기 AMD의 최고난도 기판을 공급했다. 네,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납품. 기술 상위 10%만 생산 가능. 초대형 AI 고객사 확보 의미. 마지막 기사는요. 폐배터리 재활용 중소기업 세비캠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폐배터리 회사 처음에 올라왔을 때 또 너무 이 성장성만 믿고 주가가 18만 4천 원 갔다가 지금 3만 1천 원이네요. 네. 역사적 신저가가 나오고 있네요. 시총이 1,500억이 됐습니다. 한때 6 곱하면 되니까 6이라는 한 1조 근처까지 갔었군요. 폐배터리 재활용 중소기업 세비캠 매물로 나왔는데 한때의 코스닥 유망기업 평가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꾸만 팔려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각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 전기차 수요 부진 여파로 관련 기업 줄줄이 적자 행진. 한국 배터리 생태계 보릿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